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폭발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형 권총을 가지고 놀던 12살 흑인 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장면이 또 공개되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월드 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되면서 촉발된 그 퍼거슨 시위였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어제 목요일부터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에 미주리주 퍼거슨시라는 곳에서 백인 경관이 담배를 훔치던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청년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손을 들어서 항복하겠다는 뜻을 표한 사람한테 총을 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8월에 벌어졌습니다. 그 8월 사건 직후 벌어졌던 1차 항의 시위는 미주리주가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9월에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4일에 미주리주 대배심이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퍼거슨 시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미 사건은 8월에 발생해서 그때 한 차례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법원에서 기소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위 강도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미주리주 대배심의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퍼거슨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화염에 휩싸였고요.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공격, 또 약탈, 슈퍼마켓 약탈, 방화 이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퍼거슨시의 주방위군 2,200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필라델피아, 오클랜드, 시애틀, LA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살인자 경찰을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비슷한 시위가 나흘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로 24일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약 4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백인 경찰이 비무장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사살하는 장면이 또 공개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있었는데 그게 그제 확인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이 모형 권총을 가지고 놀던 12살 흑인 소년을 쏴서 숨지게 하면서 흑인 사회가 다시 끓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름이 타미르 라이스라는 12살 흑인 소년인데요. 집 근처에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모형 권총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총으로 오인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2초 만에 순식간에 소년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다음날 숨졌고 그로부터 3일 후에 경찰이 이 영상을 결국은 시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공개했습니다. 네, 이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또 뭐 법원의 이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예, 미국 경찰과 또 사법기관 이런 곳에 흑인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3년 동안 경찰의 총기 과잉 진압으로 벌어진 사고 1217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살에서 19살까지의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당 31.17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인 청소년은 100만 명당 1.4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청소년의 사망률이 백인보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뉴욕타임스는 1964년 흑인 민권법 제정 이후에 흑백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집행이라든지 또 재판의 관행 이런 데에서는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뭐 석유값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 네. 석유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뭐 유가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 유가가 지난 5개월 동안 25% 이상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석유판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또 석유를 시장에 덜 내놔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12개 나라가 어제
석유값이 떨어지더라도 감산하지 않고 각 회원국들별로 시장에 내놓기로 이미 정해져 놓은 그런 할당량을 지키겠다라는 합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석유값이 떨어져도 계속 생산을 하겠다. 예. 이 석유 산유국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뭐 특별한 배경이 있겠죠. 예, 미국에서 최근에 열심히 생산되고 있는 셰일 석유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셰일 석유라는 것은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어서 과거에는 뽑아낼 수 없었던 그런 기름이었는데 최근에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펙은 석유 감산을 안 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셰일가스에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기초적인 경제 원칙까지도 무시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 가격 전쟁, 석유 가격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공급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그 셰일 석유 생산 파장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뭐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기름값을 보면은 어느 정도 체감을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아직은 그 기름값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석유 수출 국가들의 정치에도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렇게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국제유가 하락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석유를 팔아 번 돈을 국내 빈곤 해결 프로그램 이런 것에 쓰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셰일가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정이 빡빡해지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국제 역학구도상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도 그렇고 셰일 석유가 미국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내 석유값이 싸지면서 제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또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같이 미국의 적대 국가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어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무슨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릎을 꿇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석유값 떨어지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경제에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국 경제에서 유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 상황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전은 작년에 2번이나 올렸던 전기요금을 내린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칼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론 자유에 관한 칼럼이라고요. 예, 뉴욕타임스 어제자 칼럼인데요. 기사로도 사실 이 내용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뉴스를 담은 칼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나 뉴질랜드가 서방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방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도 언론 탄압을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읽게 되는,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에 언론 탄압이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 칼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닉 헤이거라는 최고의 탐사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컴퓨터, 전화기, 문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압수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닉 헤이거는 작년에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세계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하고 그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또 그전에도 한 20-30년 동안 권력의 어두운 구석을 폭로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고 또 최근에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던 언론인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뉴욕타임스 칼럼에 담긴 내용들이군요. 예. 자, 이 닉 헤이거 정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총리를 지냈던 데이비드 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NSA가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총리 재직 때 알았던 정보, 자기가 총리 재직 때 알았던 정보보다 헤이거의 기사를 통해서 안 정보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의 배후에 혹시 미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뉴질랜드하고 호주라고 했는데요. 예.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호주에서는 어떤 특수한 정보 작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폭로한 언론인이라든지 또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수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보당국에서 일해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윌키라는 국회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은 호주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역시 스노든의 NSA 문서 폭로 사태, 그 여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때문에 잠시 조금 몸을 낮춰왔던 정보기관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반격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들까지도 언론 탄압국의 탁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